2020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에 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선운초등학교 교사 임혜랑입니다. 실시간 강연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강연을 이어왔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대성여자고등학교 학생 12명이 이곳 스튜디오에서 함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생들이 함께하니 스튜디오가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힘들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요. 여기 현장에 계시는 학생 여러분의 질문을 먼저 받고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이어서 받겠습니다. 그러니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오늘 강연을 해주실 숙명여자대학교 한소라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은 사이토카인, 세포의 언어를 해독하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의 강연 내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 수업하실 때 학생과 소통하실 때 언어로서, 말로서 많이 소통하시잖아요. 저희 몸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세포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럼 여기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있는 세포는 서로 어떻게 소통을 할까? 바로 그 답이 분비 단백질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단백질이, 분비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세포 간 소통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세포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의 강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포의 언어를 해독하라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세포의 언어, 바로 사이토카인, 분비 단백질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의사를 전달하는 그 행위를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의 가장 큰 방법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녕이라는 인사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말로. 근데 세계 각국의 언어로 안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뿐만 아니라 수화, 점자, 또 모스 부호와 같은 암호, 또 사회적 약속 중에 하나인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야 라고 알려주는 사이렌과 같은 모든 방법이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사소통이 잘 안 일어나는 상황을 불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이 났는데 불이야 라는 경고 언어를 저희가 못 알아듣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외국에 갔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 어떤 일에 저희가 휘말리면서 그쪽 나라의 경찰이 그쪽 나라의 언어로 손 들고 꼼짝 마 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손도 들지 않고 꼼짝 말을 못 알아듣고 움직였을 때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영어로 된 표지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dead end, 죽은 끝, 죽음의 끝, 무슨 뜻일까요? 이 이야기를 모른 채 저희가 차로 질주를 했다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ead end는 길 없음을 알리는 표지판에 있는 많은 영어 단어로서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런 언어를 알고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이죠. 그럼 생명체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기의 경우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요? 울음소리 혹은 몸집, 발집으로 성인들에게 자기들의 감정이나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보다 좀 더 큰 생명체는 어떻게 언어를 소통할까요? 예를 들어서 돌고래. 많이 알고 계시지만 돌고래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들의 수만 가지 단어를 만들고 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보다 훨씬 작은 꿀벌의 경우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들이 맛있는 꿀이 있는 꽃을 찾았을 때 그 주위를 팔자로 원형 비행하면서 서로 다른 꿀벌을 글로 모으는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73년 카를 폰 프리슈라는 생물학자는 이러한 꿀벌의 팔자, 원형 비행을 연구함으로써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 보이는 이것,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라도 볼 수 있는 이것은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이것은 바로 저희 몸에 있는 세포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포 크기가 하나가 0.002cm가 채 되지 않는데요. 그들 또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세포는 과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먼저 세포가 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세포는 숨을 쉬는 가장 작은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는 모든 생물체의 구조적 또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생명의 시작 또한 하나의 세포로 시작하는데요. 수정란이라는 하나의 세포는 점점 그 수를 늘려나고 분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을 이루고 또 기관을 이루고 그 기관들이 모여 개를 이루고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의 세포는 근세포가 될 수 있고 그들이 모인 조직은 심근 조직이 되며 그들이 모이면 심장이라는 기관을 이루고 그 심장과 여러 가지 혈관들이 모이는 심혈관계가 되면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개가 모여 마침내 인간이라는 개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수는 약 5억 개에서 100조 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세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 세포들은 여러 가지 개를 이루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쉬운 예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불이 나면 저희가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럼 불을 꺼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119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되죠. 119에 신고 전화를 하는 행위를 저희는 불을 끄기 위한 해결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재 진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119에 신고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전화를 받으신 분한테 저희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요? 네, 불이 났어요. 불을 꺼주세요. 라고 현재의 상황을 인지시키죠. 바로 이때 저희가 사용한 이 언어, 세포는 어떻게 사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몸이 체온이 낮아졌다고 가정을 하면 간내 부분에서 이 체온이 낮아진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체온을 36.5도로 다시 높여라 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몸은 몸을 떨거나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체온을 다시 높이는데요. 이제 근육과 혈관이 그런 몸을 떨고 피부 혈관을 수축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체온이 정상 범위로 유지되게 되는 건데요. 체온이 정상 범위로 유지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언어의 공통 목표는 바로 이 항상성 유지입니다. 항상성은 외부 자극에 맞서 인체 내부의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인데요. 예를 들면 체온을 36.5도로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또한 항상성이고 우리의 혈당량을 일정하게 조절하려는 우리 몸의 노력, 또 우리 몸의 어떤 물질을 일정하게 그게 소금 농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농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농도들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있는 뇌와 저희 발끝까지 있는 근육과 혈관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체온을 높이자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언어인 분비 단백질을 통해서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분비 단백질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비 단백질은 세포의 언어이자 세포의 메신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비 단백질은 세포가 그들의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고 또 그들 몸 밖으로 분비해내는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체온을 예로 들었는데 그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위를 느껴서 체온이 내려간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체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먼저 피부 냉점이 추위, 저온 자극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럼 신경회로를 따라서 간 내에서 체온을 높이자는 우리 세포의 공통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신호를 받아들인 피부가 혈관과 잇모근을 수축시켜서 열 방출을 억제하게 되고 뇌하 수첩 전엽의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의 분비와 생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갑상선 그리고 부신에 각각 작용해서 갑상선에서는 티록신,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 코르티코이드, 에피네프린과 같은 호르몬을 생성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간, 근육, 심장에서 활동성을 증가시키고 열 발생을 촉진하여 우리의 체온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 체온이 정상 범위로 올라가면 체온 항상성이 유지됐다는 저희 세포들의 공통 목표, 그러니까 공통 작전이 종료가 돼서 이 현상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이제 작전을 종료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세포의 언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은 이제 병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럼 분비 단백질이 과연 뇌에서 발끝까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세포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비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 분비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또 분비하는 세포를 저희가 이펙터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펙터 세포는 저희 몸에서 필요한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비 단백질을 생성해서 그들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점이 분비 단백질이라고 했을 때 그 빨간색 분비 단백질은 타겟 세포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타겟 세포는 이런 분비 단백질의 신호를 받아들여 분비 단백질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타겟 세포 표면에는 분비 단백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준비를 하는데요. 분비된 분비 단백질은 타겟 세포의 단백질 수용체에 붙어서 그들의 정해진 신호를 세포 안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해볼까요? 저희가 편지를 보내는 상황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편지를 보내는 이가, 편지를 쓰는 이가 바로 이펙터 세포가 될 것이고요. 그 편지 보내는 사람이 쓴 편지 자체가 분비 단백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바로 타겟 세포가 될 수 있고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 편지를 읽고 행복한 그 기분, 그것이 편지를 받은 것의 결과로 단백질 수용체가 전달하는 세포 내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수용체가 바로 편지를 받는 이의 주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부가 됐으면 그 다음 분비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빨간 점들은 분비 단백질이고 파란색 동그라미는 이펙터 세포, 그리고 초록색 네모는 타겟 세포입니다. 그리고 타겟 세포의 표면에 삐쭉 나와 있는 것은 분비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인데요. 먼저 분비 단백질이 밖으로 채 분비되지 못하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수용체에 붙어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였다라고 하면 인트라크라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펙터 세포가 분비 단백질을 만들고 분비해서 내보냈다가 결국 그 이펙터 세포 스스로 그 단백질을 받아들여서 세포 내 신호를 전달했다면
그것은 오토크라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 아주 근접한 타겟 세포에 또 이펙터 세포와 타겟 세포가 어떤 세포 구조체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분비 단백질이 그 연결된 세포 구조체를 통해 넘어갔다면 그것은 저희 정스타크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펙터 세포에서 분비한 분비 단백질이 이펙터 세포와 근접한 타겟 세포로 가서 수용체에 붙었다면 그리고 붙었고 그 신호를 세포 내 전달을 하였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파라크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펙터 세포가 분비한 분비 단백질이 혈관을 따라서 좀 더 멀리 있는 타겟 세포로 이동하여 신호를 전달했을 때 저희는 엔도크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분비 단백질이 몸속에서 이동하는 방향은 크게 5가지. 인트라크라인, 오토크라인, 정스타크라인, 파라크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도크라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동한 분비 단백질이 과연 우리 몸에서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례, 기다리던 점심시간 맛있게 먹다 보니 허기가 채워졌다. 기분이 좋아졌다. 저희가 맨날 하루에 몇 번이고 겪는 사례인데요. 2번째 사례, 물을 마신 후 몸이 아팠다. 물이 오염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3일 정도 지나니 몸 상태가 다시 회복된 것 같다. 2번째 사례인데요. 아마도 물에 안 좋은 게 많이 들어있었나 봅니다. 사례 1의 주인공은 강아지였네요. 사례 2의 주인공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얼룩말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밥 먹는 강아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기다리던 점심시간, 저희가 아까 화제 진압을 두고 분비 호르몬의 분비 단백질의 기능을 설명했을 때를 다시 생각하신다면 기다리던 점심시간 자체가 외부 자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외부 자극은 공복입니다. 맛있게 먹다 보니 맛있게 먹다라는 행위 자체가 공복이라는 자극을 채우기 위해 우리 몸이 선택한 전략, 바로 해결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 허기가 채워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이것이 작용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배고팠지만 우리가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던 이 사례 속에서 분비 단백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어려운 내용인데요. 공복이 되면 우리 위에서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렐린 호르몬은 뇌를 자극해서 뇌에 있는 그렐린 호르몬 수용체에 서로 바인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렐린 호르몬을 수용한 뇌 세포는 좀 더 음식을 먹어라. 배가 지금 고프니 음식을 빨리 섭취하도록 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저희가 식욕이라고 하죠. 식욕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뇌의 식욕이라는 작전을 또 부름을 받은 우리 몸은 음식을 먹게 되고 결국에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다 보면 배가 부름을 느끼게 됩니다. 배가 부름을 느끼면서 우리가 음식을 그만 먹게 되는데요. 그 행위 또한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걷는 이 행위 또한 분비 단백질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면 아까와는 다르게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때 렙틴 호르몬이 뇌로 달려가서 뇌세포에 있는 렙틴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렙틴의 신호를 받아들인 뇌세포는 이제 그만 먹어라 라는 신호를 전신에 뿌려주면 우리 몸은 그 신호를 받아듣고 식욕이 떨어지면서 음식을 그만 먹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밥 먹는 강아지가 공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분비 단백질에 의한 어떤
작용 기전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식욕을 증진시키거나 식욕을 감퇴시킨 두 가지 호르몬, 그렐린, 렙틴, 이것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비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분비 단백질인데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위와 또 지방세포가 내분비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르몬은 혈류로 분비돼서 타겟 장기 혹은 타겟 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밥 먹는 강아지 사례에 따르면 혈류로 분리된 렙틴과 그렐린이 타겟 장기로 어디에 작용을 했죠? 네, 바로 뇌세포에 작용을 했죠. 더 자세히 말하면 시상하부에 있는 세포에 작용을 한 것인데요. 이때 그 시상하부가 타겟 장기 혹은 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르몬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물에 녹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수용성 호르몬과 지방에 잘 녹을 수 있는 지용성 호르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그 겉싸개가 지질 성분의 싸개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고 지방에 녹지 않는 수용성 호르몬은 우리 세포를 그대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 표면에 수용체가 꼭 필요합니다. 반대로 지용성 호르몬은 그러한 우리 세포의 지질 성분의 세포막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표면의 수용체 없이 우리 세포를 통과하여 관련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용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예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 척추동물에서 50여 개의 호르몬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아직 발견되지 않는 호르몬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르몬은 생물의 항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거티브 피드백 루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밥 먹는 강아지 사례로 보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렐린 호르몬이 계속 나왔다 하면 우리 몸은 비만이 되고 살이 찌고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이때 그렐린의 신호를 억제할 수 있는 렙틴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렐린의 효과를 억제하는 이 현상을 네거티브 피드백 루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렙틴을 만들지 못하는 쥐를, 유전자 조작쥐를 만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였는데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렙틴을 만들지 못하는 오비오비라는 생쥐는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계속 밥을 먹게 되고 결국에 정상 생쥐에 비해서 굉장히 비만도가 심한 쥐. 그래서 그 비만에 의해서 당뇨병, 고혈압이 생긴 건강하지 못한 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호르몬의 제대로 된 조절이 우리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염된 물을 마신 얼룩말의 사례 같이 한번 볼까요? 물을 마신 후 몸이 아팠다. 이제 눈치를 채셨겠죠? 물을 마셨다는 것이 바로 자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회복된 것이 작용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상상을 해보면은 물을 마신 후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도 물이 박테리아와 같은 것에 감염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작용 결과 몸 상태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몸이 아팠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몸이 아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이 그 세균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몸이 아팠다는 것이 우리 몸에서 항세균 면역체계 염증 반응을 가동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먹었기 때문에 감염된 물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머물게 됩니다. 소화기관에는 외부 음식에 딸려오는 그런 세균과 같은 안 좋은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항상 그 감시하는,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미어캣과 같은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면역세포가 항시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세균을 감지한 미어캣 면역세포는 케모카인이라는 분비 단백질을 분비하여 세균을 죽이고 없앨 수 있는 다양한
면역 세포들을 세균이 감염된 장소로 모이게 합니다. 모인 그런 면역 세포들은 인터류킨, TNF 등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해서 세균을 박멸하고 죽이게 됩니다. 세균을 제거한 것이 이러한 사이토카인의 작용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을 제거할 때도 이러한 염증 관련 면역 세포들이 그랜자임과 퍼포린과 같은 단백질을 분비해서 세균을 직접 구멍을 뚫어서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세균이 제거되면 이제 모든 세균이 죽었으니 그 활성화가 되어 있는 면역 세포 이제 활동 그만해라고 면역을 억제시킬 수 있는 세포가 인터류킨과 TGF-베타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이제 환한 염증 세포들을 막게 됩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뉴스에서 보면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인해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아진다.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나서 환자들의 상태가 나빠졌다. 그럼 사이토카인 스톰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로 이때 사이토카인 스톰이 바로 우리 몸에서 코로나19를 없애기 위해 생겨난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우리가 염증 반응에 있어서 필수로 필요한 그런 인터류킨이나 TNF 등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과다하게 내고 또 그에 인해서 이것을 억제하는 세포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서 우리 몸에 사나운 사이토카인이 많이 모여 결국에 그것이 세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 자체를 공격하는 현상을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세포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강아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는 얼룩말 모두 눈치를 채셨겠지만 분비 단백질의 작용 원리는 종을 넘어 유사합니다. 사례는 강아지와 얼룩말이었지만 사람 또한 허기가 졌을 때, 오염된 물을 마셨을 때 우리가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강아지와 얼룩말과 같은 작용 기전으로 분비 단백질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외부 환경을 인지하면 이펙터 세포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비 단백질을 합성하고 또 그들 몸 밖으로 분비를 하게 됩니다. 분비 단백질은 여러 가지 경로를 따라 이동을 하게 되고 특히 호르몬과 같은 경우는 혈류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다 수용체를 가진 타겟 세포를 만나면 분비 단백질이 타겟 세포의 수용체를 인지해서 결합을 하게 되고 그렇게 결합한 분비 단백질이 세포 내 신호 전달을 통해 세포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항상 유발이 되면 안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를 통해 그 반응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종료를 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비 단백질로서 호르몬과 사이토카인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세포는 물리적 자극, 전기적 신호, 그리고 작은 화학 물질을 통해서도 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오늘 알아본 세포의 언어는 호르몬과 사이토카인과 같은 분비 단백질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알아본 호르몬은 모두 단백질이 주성분인 호르몬이었는데요. 단백질이 주성분이 아닌 호르몬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이토카인과 호르몬의 작용 기작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이토카인을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분비 단백질로 한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는 호르몬과 그러한 사이토카인의 용어를 혼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비 단백질을 왜 연구해야 하냐? 바로 분비 단백질은 세포의 언어이며 세포의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질병의 발생 원리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예방 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렙틴인데요. 실제로 초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 혈중 렙틴 호르몬의 양이 줄어 있다고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계속 비만이 늘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렙틴 호르몬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초고도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덱사메타손이라는
면역 억제 능력을 가진 사이토카인을 사람들이 화학적 방법으로 만들어내서 염증 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19와 같은 중증 감염 사태에서 사이토카인 스톰과 같은 염증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났다면 덱사메타손을 처치해서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 환자의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분비 단백질, 이제 좀 감이 오셨나요? 분비 단백질은 세포 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세포 간의 메신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세포 간의 메신저, 세포 간의 분비 단백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과학자에게는 아직 분비 단백질이란 풀어야 할 숙제고 저희가 알아야 할 미지 세계 속 암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 온라인 강연 해보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매우 긴장이 됐고 그보다 코로나19라는 위급 사태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같이 강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대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는 친구는 손을 들어주세요. 네, 먼저 여기 김진아 학생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성여자고등학교의 김진아입니다. 저 아까 밥 먹는 강아지 사례에서 그 그렐린과 렙틴 호르몬이 혈류를 넘어서 이제 표적세포에 간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파라클라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와 장기 사이가 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엔도크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혈류를 통해서 분비 단백질이 이동해서 어떤 타겟 세포에 작용을 했을 때 저희는 그런 과정을 모두 엔도크라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는 학생 있을까요? 네, 여기 장혜원 학생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성여자고등학교의 장혜원입니다. 아까 강연에서 렙틴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 거식증과 폭식증과 그 렙틴 호르몬이 관계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그런 거식증, 폭식증과 렙틴이 관련이 있는지는 사실 저도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컨대 아무래도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거식증보다는 폭식증에서 그 렙틴의 혈중 수치가 낮아져서 그런 경우가 폭식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송은지 학생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성여자고등학교 송은지입니다. 아까 이펙터 세포에서 단백질이 분비되어서 이펙터 세포에 바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사례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우 당황스러운 질문이네요. 제가 사실 막 생각하려니까 정확하게 생각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례가 있을 건데 보통 유명한 사례는 아니지만 제가 연구하고 있는 CTRP1이라는 분비 단백질은 근육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 근육세포가 자기가 만들어낸 CTRP1이라는 분비 단백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예가 오토크라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 학생 있을까요? 네, 서은주 학생 질문해 주세요. 대성여자고등학교 서은지입니다. 타겟 세포에서 분비 단백질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러면 간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두 가지의 호르몬을 수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간에 있는 모든 세포가 그 두 가지
두 가지 호르몬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포마다 각각 따로따로 호르몬 그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간세포는 동시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각각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른 호르몬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세포마다 어떤 세포는 인슐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슐린 수용체의 발현이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발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발현이 좀 더 높을 수 있고 어떤 세포는 글루카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의 발현이 좀 더 높거나 낮을 수 있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간세포는 그 두 가지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수용할 수 있는 세포 표면의 수용체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는 학생 있을까요? 없나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 있으면 뭐든 물어봐도 좋습니다. 마침 여고에서 오셨으니까 저도 여고 출신이고 여대 출신이기도 한데 여성 과학자로서 뭐 어떤 그런 질문이 있으셔도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꼭 오늘 강연 주제가 아니라도. 네, 네, 학생들의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또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들이 또 들어왔어요. 그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분비 단백질을 응용하여 질병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신약의 주요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강연 중에 설명했다시피 그 신약을 분비단백질 작용 기전을 응용해서 신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분비단백질을 혈중에서 잡아서 그 기능을 중성화하는 그런 약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분비단백질이 붙는 이 수용체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응용 방법이 또 이제 한 가지의 기술로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수용체를 억제할 수도 있지만 활성을 증가시켜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네,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가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보통 스테로이드가 위험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위험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저희가 오늘 강연 중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스테로이드는 가장 대표적인 지용성 단백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겟 세포 표면에 스테로이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수용체가 없어도 스테로이드는 세포막을 자유롭게 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타겟 세포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원치 않는 타겟 세포에도 스테로이드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간 스테로이드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그런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의사 선생님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반응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제가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은 세포 간의 의사소통, 오류 사례일까요? 사이토카인 폭풍은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이토카인 스톰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큰 범위의 세포 간의 의사소통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얼룩말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다시피 우리 몸이 감염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감염원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나운 그 세균을 직접 죽일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 나와서 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분비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제 사나운 분비 단백질은 세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 자체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제거가 되었을 때 그런 사나운 면역 세포와 그런 사나운 면역 세포가 내는 분비 단백질을 억제해, 이제 그만해 라고 신호를 주는 면역 세포가 또 그런 면역 억제 단백질을 분비를 해서
그 사나운 것들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그만해라는 게 못 나오니까 이제 그런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또한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세포 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일어난 이제 사례로 사이토카인 스톰을 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는 어려울까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가장 최후의 방법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환자한테 처치를 하는 건데요. 그 스테로이드 제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면역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안 쓰는 이유가 스테로이드가 부작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최후의 이제 수단으로 처치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면역 억제 기능을 가진 스테로이드를 환자에 처치하게 되면 이제 사나운 그런 면역세포가 분비한 그 단백질들이 억제가 되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방금 설명해 주신 것이 사이토카인 폭풍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나타나던데 왜 생길까요? 라는 질문에도 이렇게 답변이 충분할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에 침투를 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은 일단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많은 노력 중에 하나가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나운 면역세포가 사나운 분비 단백질을 많이 내보내서 그 바이러스를 죽게 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처음 인지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죽이는 방법도 잘 모르고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나운 것들을 계속 만들기만 하고 안 죽으니까 계속 사나운 것들을 분비하면서 사이토카인이 쌓여서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스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용성 호르몬의 경우에는 수용체가 없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용성 호르몬은 지질지방의 세포막을 그대로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표면에서 그들의 특이한 수용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포막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제 주요 기능이 유전자의 그 발현을 조절하는 것인데,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기 위해선 세포 안에 들어가서 수용체가 이제 세포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세포 안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그들의 기능인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지용성 호르몬도 세포 안에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분비 단백질은 꼭 한 가지의 기능을 가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호르몬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면역 억제라는 기능도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그와 관련된 한두 가지 유전자가 아니라 수십 가지의 유전자를 동시에 이제 발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의 연구 분야 역시 분비 단백질의 기능 규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비 단백질을 연구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아까 그 학생분이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분비 단백질 중에 아주 생소하실 거지만 CTRP1이라는 분비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CTRP1이라는 분비 단백질은 근육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인데요. 저희가 알고 보니까 그 CTRP1은 혈압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제 새로운 호르몬으로 저희가 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CTRP1은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 상황, 탈수 상황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탈수 상황이 되면, 즉 우리 몸에 수분량이 적어지면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혈압이 낮아지는 상황, 그것 자체가 항상성이 깨지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저혈압이라는 안 좋은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렇게 혈압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써서 이제 우리 몸을 세포와 소통을 하면서 이제 혈압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그 중 하나가 CTRP1 분비 단백질입니다. 탈수 현상이 오면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특히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근육세포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분비 단백질이고 타겟 세포가 근육 세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근육 세포에서 세포 신호를 받아들여서 CTRP1이라는 또 다른 분비 단백질을 만들어서 밖으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비된 분비 단백질인 CTRP1이 대동맥으로 흘러가서 대동맥에 있는 그의 수용,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희가 상상했을 때 그 대동맥에 CTRP1 수용체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면 대동맥에 CTRP1이 가고 CTRP1이 그와 이제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대동맥에서 수축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동맥의 수축이 유도되면 대동맥이 이제 펌핑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혈관이 펌핑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혈압이 높아지면서 탈수 상황에서 낮아졌던 혈압이 다시 증가해서 우리 몸은 혈압에 대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연구 결과를 이제 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CTRP1이라는 분비 단백질이 우리 몸의 혈압 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방금 짧게 들었지만 CTRP1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졌습니다. 또 질문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 주성분이 아닌 호르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아주 짧은 화합물로만 이루어진 호르몬도 있습니다. 저도 더 찾아보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지만 뉴로트랜스미터라는 신경세포가 분비하는 그런 신경세포 간의 이제 소통 언어로 이제 그런 뉴로트랜스미터를 들 수 있는데요. 그것들은 아주 작은 단백질이거나 진짜 화학물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비 단백질보다 훨씬 크기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연구를 더 하고 매우 미지의 세계인데 그렇게 이제 그 신경세포들이 분비하는 뉴로트랜스미터 중에 단백질이 아닌 주성분이 아닌 그 분비 단백질이 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추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 알러지 반응 있잖아요. 네. 알러지 반응도 사이토카인과 관련이 있나요? 네, 사이토카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 또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염증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기를 물렸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네. 모기를 물리면 모기가 물린 부위가 매우 가렵죠. 그 반응 또한 이제 알러지 반응인데요. 그렇게 모기가 물면 모기가 일시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을 우리 몸에 이제 찔러 넣는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그런 물질을 이제 우리 몸속에 주입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물질이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체계가 이제 가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모기가 물린 이 부위에 모여라 면역 세포들아 이런 명령을 내리는 분비 단백질이 이제 여러 가지 분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알러지 반응이다라고 하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분비 단백질이 분비가 돼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어오르거나 가렵거나 그런 것 또한 알러지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 더 근본적으로 알러지 반응이란 우리 몸에 어떤 외부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 몸에서 해결하기 위한 이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고 인식해서 없애고 내쫓기 위한 모든 반응을 사실 알러지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질문 드릴게요. 이제 연구를 계속 하시는데요. 연구를 위한 분비 단백질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원하는 분비 단백질의 단백질 시퀀스를 알 수가 있고 그 시퀀스를 저희가 레고처럼 조립을 해서 시험관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분비 단백질을 실험실에서 직접 레고처럼 합성을 해서 이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큰 여러 가지 생명과학 회사에서 그 분비 단백질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실험자들에게 팔기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재밌는 거는 옛날에 그렇게 분비 단백질이 필요하면 그 분비 단백질을 생물체에서 직접 뽑았었는데요.
예를 들면 당뇨병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인슐린 양이 혈중에서 낮아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러면 인슐린을 넣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략, 사실 맞는 전략입니다. 전략으로 저희가 이제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슐린을 어디서 빼올 수 없게 되자 돼지에서 인슐린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지에서 채취한 인슐린을 당뇨병을 가진,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이유로 해서 당뇨를 앓게 되는 당뇨 환자의 몸에 직접 주사를 해서 주입을 시켜서 당뇨병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연구나 어떤 치료 목적의 분비 단백질이 필요하면 생물체에서 직접 뽑아다 쓰기도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블록처럼 만든다라는 네. 말이 인상 깊네요. 또 질문 드릴게요. 분비 단백질을 응용하여 질병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신약 개발의 메커니즘 혹시 여쭤도 될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이랑 매우 유사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은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다고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렐린, 식욕을 증진시키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온다 하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혈류에 많이 흐르고 있는 그렐린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렐린에 꼭 붙어서 그렐린을 무겁게 만들어서 그렐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렐린에 꼭 붙어서 그렐린을 없애거나 아니면 그렐린을 꼭 붙어서 그렐린 수용체에 못 붙게 하는, 그러니까 수용체와 그렐린이 이제 결합하는 거를 방해하게 하는 그런 이제 물질을 개발해서 저희가 신약에 쓸 수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이제 전략은 그 그렐린 수용체가 그렐린 없이도 이제 그 역할을 못하도록 그렐린이 붙기 전에 먼저 가서 수용체에 붙어서 그렐린 너 자리 없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붙지 마 라고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진 신약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이 네, 있어서. 두 번째 전략은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네. 그 수용체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꼭 그렇게 세 가지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덕분에 새로운 사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시고 싶으신 점 있거나 전달해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한번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요즘 같은 시대 코로나19를 맞아서 가장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은 건강하세요죠.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건강해야 또 저희가 학교 생활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과학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직업도 좋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건강하세요입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멋진 강연과 자세한 질의응답을 해주신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및 토요 과학 강연의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과 기간은 화면과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이토카인, 세포의 언어를 해독하라 라는 주제로 숙명여자대학교 한소라 박사님의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박사님과는 여기서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내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서 강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